추모공원의 기억의 벽 앞.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이름판 하나. 그 앞에 놓인 빈 도시락 하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한 남자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은 50대 남자. 그의 옆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빠 아이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천팔찌. 파란색과 노란색 줄이 엉켜있는.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팔찌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아들이 직접 만들어 차던 바로 그 팔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겠죠?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명호. 이 도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로펌 정도는 한 번도 큰 사건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를 믿었고 법정에선 그의 이름만으로도 상대편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냉철한 변호사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걸. 10년 전 겨울, 명호는 외동아들 민우를 잃었습니다. 25살이었던 아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명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법정에 섰고, 여전히 이겼고, 여전히 돈을 벌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아들을 잃은 후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아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오늘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민우의 생일. 명호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 연화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고 말없이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의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명호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연화는 꽃다발을 안고 걸었습니다. 기억의 벽이라 불리는 추모비가 있는 곳까지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보였습니다. 기억의 벽 앞. 민우의 이름판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명호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연화도 멈춰 섰습니다. 두 아이였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한 명은 그보다 어렸습니다. 오빠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빈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호와 연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락 옆에 물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아이가 동생에게 뭔가 속삭였고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일어서서 이름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관리인이 달려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장난치는 데야? 응. 부모도 없이 돌아다니냐? 오빠 아이가 동생을 뒤로 숨겼습니다. 동생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오빠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그냥은 무슨,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관리인이 오빠 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깐만요. 명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0년 넘게 법정에서 단련된 목소리. 관리인이 돌아봤습니다. 명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 이분들이.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 애들이 여기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추모하러 온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명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이만. 관리인이 물러갔습니다. 명호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오빠 아이는 여전히 동생을 보호하듯 안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괜찮니? 명호가 물었습니다. 오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명호는 아이들이 놓은 빈 도시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병을. 그리고 그 앞에 이름판을. 강민우. 명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빠 생일이라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생일. 오늘. 그런데 이 아이가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빠 아이의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손목에 찬 팔찌를. 파란색과 노란색 실이 엉켜 만들어진 낡은 팔찌.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연화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든 팔찌였습니다. 어머니 날 선물이라며 학교에서 만들어 온. 서툴게 엮은 실들이 삐뚤빼뚤했지만 민우는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엄마 거 만들었는데 내가 차면 안 돼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팔찌는 민우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손목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차서 실이 다 풀어질 정도였죠. 그 후론 연화도 그 팔찌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그걸 차고 있었습니다. 명호도 팔찌를 봤습니다. 그 역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민우가 얼마나 아끼던 물건인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을. 너희들. 명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오빠 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빈 도시락과 물병을 두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오빠 아이가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화를 봤습니다. 아빠가 주셨어요. 내 아빠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명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혹시 내 아빠 이름이? 모르는 아저씨한테는 말하면 안 된대요. 오빠 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또렷했습니다.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섰습니다. 명호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눈 쌓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자국 두 쌍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화와 명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빈 도시락과 물병만 남았습니다. 민우의 이름판 앞에. 명호는 천천히 케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팔찌. 아빠 생일. 민우의 이름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민우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명호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만 하고 장례를 치렀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민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팔찌는 진짜였습니다. 명호도 연화도 그걸 알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호는 로펌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도 집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호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찾기로. 추모공원 주변을 돌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학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명호는 매일 차를 몰고 그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명호는 추모공원에서 3km쯤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골목 모퉁이. 낡은 고시원 건물 앞. 택배 박스를 들고 걸어가는 두 아이.
명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시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호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끝방. 203호. 노크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명호는 복도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내일 다시 와야 할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따라오셨어요? 명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궁금해서. 저희한테 뭐 주실 거 아니면 그냥 가주세요. 아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명호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 팔찌. 내 아빠가 준 거라고 했지? 내 아빠 이름이 강민훈이.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동생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얼굴. 오빠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이었어.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낡은 책상 하나, 2층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 아이는 침대 위에서 명호를 내려다봤고 오빠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명호를 막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 민우의 아버지야. 믿어줄 수 있겠니? 오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명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우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 뒷면엔 연필로 삐뚤하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랑 처음 탄 날. 오빠 아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가 이 사람 맞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명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내 이름은 뭐니? 지훈이요. 강지훈. 동생은 수아예요. 강지훈. 민우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명호는 그날 밤 아이들과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경계를 풀지 않았고 수아는 오빠 뒤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민우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민우는 10년 전에 죽었는데. 명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호가 지훈이란 이름을 말하자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가 결혼을 했다고? 그런 것 같아. 언제? 어떻게? 명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명호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파일 박스들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로펌을 막 시작했을 때부터의 기록들. 그리고 찾았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명호는 한때 특별한 사건들을 맡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일.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직원, 조직의 범죄를 증언한 사람들. 그들을 지키는 게 명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신분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과거를 지우는 것. 심지어 사망 처리까지.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 일로 명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로펌 정도는 그렇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파트너. 서상민. 서상민은 그 프로그램을 악용했습니다. 증인들을 협박했고 돈을 뜯어냈고 심지어 범죄자들의 신분 세탁에도 이용했습니다. 명호는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았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10년 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부의 감사가 들어왔고 프로그램은 폐지됐습니다. 명호와 서상민은 가까스로 법적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둘의 관계는 차가워졌습니다. 명호는 과거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혹시 민우도? 아니, 말도 안 됐습니다. 민우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무슨 비리를 알 리 없었고 증인 보호를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찌는 진짜였고 지훈과 수아도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상민이었습니다. 명호, 요즘 바쁘시더군. 차갑고 비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추모공원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더라고. 고시원 앞에도 가고. 뭐 하시나 싶어서. 명호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상민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사생활을 왜 캐? 사생활? 하. 명호, 우리 사이에 사생활이 어딨어. 그나저나 소문 들었어. 손자 생겼다며? 축하해. 근데 말이야, 이상하더라고. 10년 전에 죽은 아들한테 어떻게 손자가 생겨? 가짜 아니야? 명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일이 터졌습니다. 익명의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아들 잃은 슬픔 이용해 상속자 조작 시도. 글에는 명호의 사진과 함께 추모공원, 고시원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아들의 이름으로 가짜 손자를 만들어 재산 상속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명 변호사의 법망 악용 의혹.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변호사들은 믿을 수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뭐든 다 조작하네.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돈이었구나.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명호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동료 변호사들, 의뢰인들. 로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상민이 명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눈 오는 날 빈 도시락 마이너스 시퀀스 4. 시퀀스 4일차 반전 마이너스 민우의 진실. 서상민이 명호의 책상에 기댔습니다. 명호, 이거 큰일이네. 온라인이 난리야. 로펌 이미지도 엉망이고. 내가 한 거겠지. 왜 내가 그런 짓을 해? 난 그냥 걱정돼서 온 거야. 우리 로펌 아니야? 서상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들 진짜 내 손자야? 아니면 누가 심어놓은 거야? 나가. 뭐? 나가라고. 지금 당장. 서상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명호 조심해.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는 법이거든. 문이 닫혔습니다. 명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연하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여론이 어떻든 서상민이 뭐라고 하든. 일단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와 연하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학교에서 애들이 수군거렸어요. 뉴스를 본 아이들이 지훈을 이상하게 쳐다봤던 모양입니다. 연하가 무릎을 꿇고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우리 집으로 갈래? 거긴 안전해. 싫어요. 왜? 또 버려질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많은 걸 겪은 아이였습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게. 약속해.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다를 거야. 왜냐면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손주야.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가 오빠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명호의 집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우도 어릴 때는 조용한 아이였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연화가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아는 금방 잠들었지만 지훈은 뒤척였습니다. 명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작은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 지훈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네. 가방에 뭐가 있어?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준 거예요. 꼭 지키라고. 명호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민우였습니다. 머리가 조금 길었고 얼굴에 수염이 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빠? 네. 두 번째 사진. 민우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같았습니다. 소박한 드레스, 작은 부케. 세 번째 사진. 민우가 두 아이와 함께. 지훈이 아기였고 수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명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결혼을 했구나. 아이들도 낳고.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호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꼭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수아 잘 돌봐줘.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내 아빠는 지금 어디 있니?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명호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10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삶으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진짜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니?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데려갔어요. 어느 날 밤에.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근데 아빠 몸엔 멍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명호는 알았습니다. 민우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10년 전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처리까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민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명호는 과거 파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민우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까? 그날 밤 명호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10년 전 대형 금융사기 사건. 수천억 원이 오간 불법 대출 사건. 명호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 그 사건의 내부 고발자 명단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진행. 신분 세탁 완료. 담당 서상민. 명호는 그 이름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적힌 걸 봤습니다.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본명 강민우. 명호는 파일을 노려봤습니다. 10년 전 민우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법 대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우는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라는 걸 믿고. 하지만 명호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아들과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까?